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샛별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오늘 좀 반가운 분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아니면 대장동 킬러로 존재감을 과시하신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또 투표가 시작이 되셨잖아요. 네네. 오늘 또 하루 종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일정이 네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 내일 이틀 이제 투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3일 4일 여론조사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작업들,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투표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쨌든 4강에도 진출하셨고 최종 후보로서 이렇게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나봤던 분들 어떤 반응이랄까? 만나시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느끼셨는지. 참 사실 저희가 4강 들어갈 때만 해도 과연 4강에 들어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사실 좀 걱정 반, 그런 우려 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기라성 같은 후보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많은 곳에 전국의 우리 당원들 만나면서 많이 이제 호소를 많이 했던 게 원희룡이 반드시 4강에 올라가야 우리 당의 경선이 보다도 좀 품격도 높아지고 토론의 품격도 높아지고 또 원팀으로 이제 함께 가는데 큰 기여를 할 테니까 꼭 좀 올려 보내주시라 이런 부탁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또 올라갔고 또 4강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만나면서는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4강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다면 또 올라가서 사실 많은 우리 후보의 진가랄까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우리 당원들도 생각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후보 중에 제일 낫지 않냐,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또 2강 체계로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저희는 드립니다.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원희룡이 적절하다고 판단 들으시면 그 마음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동조현상이라고 하나요? 동조현상 내지는 좀 더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야 좀 마음이 편안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흐름에 따를지 아니면 이게 많은 당원들의 내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후보 중에 원희룡이 제일 낫고 또 민주당 결정된 후보하고 싸워서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원희룡 아니냐라고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의 투표만 많다면 승리는 확실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첫 주제가 내가 이재명을 꺾을 적임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이유를 나는 이래서 적임자다라는 이유를 이제 각 후보들에게 물었는데 이제 원희룡 후보께서 굉장히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재명을 가장 잘한다. 이재명의 도덕성, 비리,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 과정, 그 사람의 정책이나 어떤 업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걸 내가 제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이 쓰러뜨릴 수 있는 적임자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동의를 하십니까? 네. 실제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대장동 1타 강사로 또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셨고요. 이렇게 본인 얘기했던 것처럼 1타 강사가 아니라 1타 킬러다. 공격수다. 1타 공격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포인트를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많은 후보님들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민주당 후보를 꺾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나를 이끌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실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이렇게 온 국민이 다녀보면 다들 그냥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누가 돼도 좋으니까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는 꼭 좀 돼야만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걱정들도 너무 많고 또 그런 염원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3월 9일 정권 교체를 오기 위해서도 사실은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이제 그런 좀 전략적 사고와 또 전략적인 어떤 이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확실한 어떤 정권 교체의 키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사실 대장동 그 강의하신 거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님? 만약에 그런 의혹의 점들, 여러 의혹의 점들, 지금 뭐 이렇게 특검도 안 하고 있고 또 검찰의 수사가 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저희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전제할 때는 야,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부패했구나. 총체적인 그 총체적인 어떤 부패의 구조들, 또 그 총체적인 부패의 구조에 좀 핵심 책임자와도 같은 분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다는 건 참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 그 조갑재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정과 사범이 참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좀 저희가 다시금 반성하고 저희 사회 전체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회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꼭 뭐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분이 실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또 우리 국정을 맡아서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또 분통 터져 하는데 또 이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시면서 또 이렇게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많은 이슈 속에 덮여질까 하는 또 걱정들 이게 있다 보니까 더 저희 후보가 나서서 이거는 덮어서도 안 되고 묻어가서도 안 되고 또 면죄부를 결코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분이 결코 다음에 우리 국정을 맡게끔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좀 절박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제주지사를 한 7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이게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대장동 비리도 어쨌든 성남시 안에서 일어난 이게 어떤 구조가 비슷하죠. 고리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뭐 비슷한 일들은 사실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비껴 있고 또 이렇게 잘 모르죠. 사실은 저는 뭐 도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이렇게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내려갈 때 왜 중국 자본, 난개발도 많았고, 그때 이제 제주의 어떤 자연들이 훼손되면서 또 외부 자본이 와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열기랄까요? 그리고 난개발의 어떤 열기들이 있을 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얘기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자님 얘기처럼 어떤 이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대신 또 그러면서 행정적인 어떤 편의를 봐주고 또 결탁되고 이게 함께 뭔가 이게 그 옳지 않은 부패의 먹이 사슬을 만드는 구조들이 실제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유혹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훤히 이제 그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원희룡 후보의 아내이시기 전에 어쨌든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사실 두 분은 서울대 그 커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2학번. 한 분은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이제 의대. 그때 대학 가기 좀 쉬웠었을 때가 있고요. 대학 가기가 쉬웠었던 데가 있었나요? 지금은, 지금 우리 이제 자라는 아이들한테서는 뭐, 힘들고요. 항상 그렇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이제 동기로 만나셔가지고 또 굉장히 그 당시 어떤 민주화 운동에도 굉장히 투신하셔서 아주 오랜 세월 19살에 만나서 지금 뭐 58이니까 한 40년 가까이 친구였다가 또 연인이었다가 또 아내로서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오는 남편이자 친구이자 뭐 등등등 동지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고향도 같은 제주도신 거죠? 네. 아유, 어쨌든 그러면 그 7년 동안은, 그러니까 서울에 계실 때는 제가 개원해서 전문의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제주에서도 병원을 개원해서. 제가 이제 그 정치를 한 지가 한 21년이 되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12년 국회의원 한 거고, 도지사 재선을 한 건데, 그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제가 서울서 개업을 하고 있었고요.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야인 생활을 했었어요. 정치를 좀 떠나서 그 12년 동안에 본인의 소위 이제 보수의 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자기 정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 병원을 저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저도 같이 이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었고 그리고 도지사 가서 한 8년, 이제 7년 그 세월은 제가 이제 원래 제 전공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요새 제일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동료죠. 그러시네요. 동료시죠.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인데 제가 개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개업하는 제 식구들이 많아요. 뭐 간호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치료사,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많은 이제 식구들을 거느리고 또 뭐 건물 임대비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보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그 아이가 이만큼을 다 지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다 지불할 수 없을 때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가 있었어요. 이게 이 분야도 참 비용이 드는 분야거든요. 그럼요. 뭐 상담료, 그다음 뭐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그게 병원을 넘기고 50제도 50이라는 제 나이 50을 넘어가면서 저도 좀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좀 공적인 봉사의 의미에 가까운 일을 제 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 이제 애들도 컸고 저희도 뭐 크게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이제 전국 최초로 제주교육청 스쿨닥터로 취업을 했던 거고요. 교육청 소속으로? 그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많죠. 뭐 자살 위험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학교 폭력, 뭐 학대, 뭐 학교 부적응, 뭐 등등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적어도 전체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학교가 좀 도와줄 수 있고 특히 가정이 취약한 경우는 그나마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한테 안전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제가 이제 역할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직접 상담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제주교육청에 1년 스쿨닥터로 있을 때는 그 학교가 한 188개였는데 저희가 저하고 다른 선생님 두 분이 저 일을 같이 했는데 15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아이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또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아이한테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도와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게 연결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병원비까지 마련하느라 제가 동분서주했던 기억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만 그렇게 아니요. 그래서 2015년 그때 이제 제주교육청에서 제가 이제 1년을 했고요.
그 사업이 되게 전국에 모범사례가 돼서 네. 이제 교육부에서 불러 올렸죠. 네. 말하자면. 그래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11,000개 학교 전국의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정신과 전문의 저를 포함한 전문의들이 달려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과 부모님과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학교 현장에 아까 현장 해결사로 학교 현장 진짜 많이 가봤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오프라인 되면 또 이제 재난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뭐 예전에 왜 포항 지진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뭐 세월호 때도 정치적으로 돼서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큰 재난 처음 이제 그 시초가 됐던 건 옛날 왜 공주 사대부고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 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 해병대 캠프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 벌어지면 그 학교에 그 아이들과 가까웠던 친구들 그다음 뭐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 뭐 학교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한 분야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문제 때문인지. 네,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꿈이 필요한. 전문가로서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되는 사회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저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거를 좀 최대한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시고 하나의 또 봉사로서 이렇게 해오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정치인의 아내라는 타이틀도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쉬우신가요? 아주 이게 어렵죠. 대선 이런 선거 국면이 되면 사실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걸 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뭐 21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선거 많이 치렀어요. 뭐 당장 이제 그 민주당하고 5번을 저희가 싸워서 또 5번을 또 이겼기도 했고요. 또 이제 당내 경선도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대통령 이제 경선 국면이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과거에는 이제 제가 병원 문 닫고 나와야 되고 물론 문 닫는다는 표현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 맡겨놓고 나와야 되고 일을 쉬어야 되고 또 지금 올해도 좀 몇 달째 지금 쉬고 있고요. 그래서 제 커리어가 이렇게 중단되는 게 불가피한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 가족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선거 때 되면 뭐 다니다 보면 명함도 찢어버리고 뭐 침도 뱉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지역구에 살았거든요. 목동에 살고 또 저기 제주에 살았는데 그 목동에 살 때도 그런 거 있어요, 기자님. 누가 제 차를 이렇게 그었는데 일부러 아니지만 근데 그냥 자동으로 제가 나오는 반응이 죄송합니다 반응이 나와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권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주 도지사 시절에도 저희 그 후보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이제 제주에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이나 또 저나 모든 가족들이 저희가 이제 도청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동사무소도 잘 안 가요. 저희 가족들 웬만하면 혹시나 또 누가 될까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부득이하게 제 일을 그만둬야 되고 근데 뭐 안 그만두기도 어려운 게 그 많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남편 일을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도와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가족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땐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역할, 또 직장. 아내로서의 역할, 또 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두 가지 삶, 저희 전문가로서의 삶과 또 이제 그 정치인 아내로서의 삶, 이 두 가지의 이제 밸런스, 이 균형을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되는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제 삶의 일부인 거고, 어느 것 하나 사실 소홀할 수 없는 거고, 또 제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그 네 분의 후보 그 분들을 보더라도, 뭐 예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안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뒷바라지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또 이렇게 전문가시고, 뭐 윤석열 후보 안에도 뭐 미술 전시 분야에서 또 아주 유명한 전문가시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영부인 후보로 되시는 거니까 앞으로 참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도 참 이게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바이든, 그 질 바이든 여사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던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병행하는 것 자체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은 그 예산과 또 인력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잖아요. 저기 도지사, 17개 시도지사의 아내들은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 지원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원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뭐 공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것도 사회적 합의나 또 어떤 요구,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관선, 이제 선출직이 아니라 과거에는 임명직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임명직이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만 해도 저희도 이제 2014년에 선출이 돼서 갔을 때 그 제주도지사 관사가 엄청 큰 거예요. 예, 막 3,000평 뭐 이렇게 하고. 3,000평이요? 청와대보다 더 클 그런가요? 청와대 몇 평이고. 아무튼 저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저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 잔디밭이며 엄청 큰 이제 옛날에 이제 지방 청와대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청 직원들도 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근데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 아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은 일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참 안 맞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하고 또 평생교육관으로 영구적으로 아예 그걸 내놨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예 바뀐 거네요. 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은 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제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공간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제주를 위해서. 그건 아마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영부인에만 규정이 있고 시도지사는 없는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에 그 행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하는 의미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의 법규나 선거법을 생각하면 17개 시도지사의 그 아내들에게 어떤 뭐 조례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이 모든 게 안 맞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영부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출직으로 당선은 됐지만 또 재선해야 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담임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어떤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본인들이 뭐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어떤 정치 활동은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지원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예산과 인력이 간다는 건 그만큼만 또 거기에 부여되는 책임감, 또 그만큼의 역할을 요구받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소시오패스 발언으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으셨어요. 또 그와 연결해서 원희룡 후보가 아주 MBC 라디오 방송 대형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다 찾아봤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도 봤고 MBC 라디오 방송의 그 아주 격한 설전도 보긴 했습니다만, 저 어쨌든 그걸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뭐 작정하고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자랑 이렇게 주고 받으시다가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하게 되신 거죠. 네, 반응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그 이제 발언의 파장이 좀 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당시 발언이 그 사회자가 이재명을 지킬과 하이드 뭐 이런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날 국감이 있었어요. 그 대장동 관련한 국감이 있었는데 이제 왜 흐흐흐 예 웃는 그거를 뭐 14번인가 뭐 이렇게 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 모습은 이제 지킬과 하이드 내지는 야누스적인 이제 그런 모습 아니겠냐. 뭐 예전에 보였던 뭐 형수님 욕설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실제 그거는 뭐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진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그게 진단이 되겠습니까? 직접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반응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또 그 이제 여파나 파장이 우리 사회에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일부는 사실은 좀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던 얘기를 해줬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그 발언으로 MBC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간 이후에 또 뭐 인터뷰나 SNS 글을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정신 감정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견을 보이셨더라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거는 좀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그 근거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보신 건가요? 근데 이제 또 그날 할 얘기가 좀 많이 이제 생기네요.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이 이제 발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돼서 한번 또 기자님 혹시 기회 되시면 또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신과 우리 전문의 그리고 특히 이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거에 기반한 저희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 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윤리가 까다롭죠. 저희 소위 흔히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선이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는 인도주의적 관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그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을 우리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직업의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인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히 정신과적인 어떤 견해에 대해서 공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소위 이제 골드워터 룰이라는 그것도 또 미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분이 보였던 여러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이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행동일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너무 분열시키고 나라를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위험한 뭐 심지어는 뭐 핵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 정신 상태로는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고조되면서 우리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미국의 또 심리학자들이 엄청 고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위험한 인물이 우리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워닝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전문가된 참된 도리다라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고의 의무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리 대통령의 신체 건강도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처럼 정신 건강 역시 국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데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 받고 또 뭐 원하시면 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또 정신적인 평가 또 그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리스크가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이참에 좀 제도화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잖아요. 군 통수권자이고 또 핵으로 무장한 적을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이적성 여부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소시오패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맡기에, 맞는 사람인가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이 가능한가, 아니면 선악 구분이 되는가, 아니면 피하? 적과 악은,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세 개는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했을 때는 이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어떤 선악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근데 그 선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악이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기자님께서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엄중한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퍼블릭 마인드, 이렇게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국가라는 게 우리 5천만 국민의 어떤 생존과 앞으로의 또 미래와 이것들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공감이 안 되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든 그리고 타인의 것을 이용하고 탈취하고 타인을 괴롭혀도 근본적으로 양심이나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의도적으로 해도 아무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 많은 자산들이 있고 또 실제 어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이 여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쓸 건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이거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 건데 그게 국민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일말의 어떤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이게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진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만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애둘러 사실은 한다고 했던 건데 이참에 우리나라에도 한 번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장이 좀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깊이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그룹 지지층에 대해서도 이게 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지지층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은 뭐라도 할 것 같다라는 믿음? 그런데 뭐라고 한다라는 게 아니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 그냥 다 어떤 공통의 파멸? 나보다 잘난 사람도 싫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 어떤 욕구, 분노 이런 게 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게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한 사회에 그래서 특히 우리 보수가 저는 이제 좀 더 따뜻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많이 보듬고 특히 이제 중산층이 많이 두터워져야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르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게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특히 저희 이제 후보만 해도 그 기회의 사다리를 타서 정말 어린 시절 가난하고 가난했지만 이렇게 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다리가 없어지는 사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양극화가 고착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흙수저일 것 같고 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상당수가 어떤 걸 꿈꾸게 되냐면
이 세상의 판을 한번 좀 뒤집어 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쪽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또 사회가 빨리 이 중산층을 빨리 복원하고 또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만 훨씬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고요. 그래야 아마 그런 분들 지지하는 분들 층도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소시오패스 발언 때문에 방송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원희룡 후보께서 보통 이제 토론하시면 굉장히 차분하게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신사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유독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여권 지지층에서는 뭐 분노 뭐 조절에 문제가 있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좀 느꼈던 포인트가 왜 저렇게 화가 났던 부분이 어디였을까?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상대 쪽에서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뭐 학회에서 제명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발언에 굉장히 폭발하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40년 같이 있으면서 저한테 뭐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제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온순하죠, 기본으로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본인이 분노를 확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표출했던 장면이 두 장면인데 하나가 그 장면이고요. 또 한 장면이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분 정도가 목숨을 끊었잖아요. 사실 더 많을 겁니다. 진짜 안 알려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동 분향소를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를 이제 경찰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후보가 막 격하게 우리 이제 경찰들한테 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이 너무 슬퍼서 이거를 분양하겠다는 왜 막느냐라고 한번 이제 분노 표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방송 사고인가요? 그게 MBC인가요? 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거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회에서 뭐 제가 경고받을 사항에 또는 제가 의료 윤리를 위반할 사항의 어떤 행위였지는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다면, 정치인 아내라는 점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뭐 의료 윤리든 아니면 뭐 저희 학회에서 뭐 경고든 전혀 없는데 그 일이 딱 터지니까 그 이제 일종의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언론에서 제가 학회 구두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뭐 마치 큰 무슨 뭐 이렇게 윤리를 위반한 것처럼 기사가 나고 허위 기사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받아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뭐 허위사실 공표로 뭐 고발하겠다, 뭐 무슨 뭐 학회에 뭐 경고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학회나 전문가 집단은 민간 집단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고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굉장히 학술적인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고 깊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무슨 권한으로 그 학회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이며 민주당이 그 대응하는 방식에 사실은 좀 헉했고요. 근데 사실 5년 내내 그렇게 돼왔죠. 그러니까 저게 분노의 포인트가 아니 이게 독재 아니에요? 뭐가 독재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5년 동안 뭐 언론이든 뭐든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툭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거 이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고소를 당해봐서 얼마 전에 정말요? 얼마 전에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만 아니 기자님이 뭐 고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기자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20대 때 저희는 일반 대학도 다니고 민주화 운동 대학도 다녔는데 그때 정말 독재가 옳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 저항해서 했는데 정말 그 독재의 기억이 다른 방식의 독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때문에 본인이 20대 때 정말
그 출세길을 마다하고 네. 운동권 대학을 다니게 됐던 그 시절을 다시 데자뷰처럼 연상이 되면서 이번에 그 분노 폭발의 지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상대방 후보들이 뭐 원희룡 뭐지 분노 조절 장애 어쩌지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자님 이제 화 있잖아요. 분노라는 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동력으로도 그 화가 그 분노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런 독재적인 발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진 뭔가 두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당연히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당연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여기에 툭하면 고소 고발을 얘기하고 그때 협박성 그때 발언이 나오고 사실 하니까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때 그 기본소득이 어떤 이 복지뿐만 아니라 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세연구원인가요? 어디서 그렇지 않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걸 냈더니 그 연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거의 그 공격하는 걸 제가 보고 그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들은 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또 그 전문가 집단은 사실은 철저히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또 연구에 기초해서 정말 객관성을 갖고 하는 건데 그 객관성 가진 데이터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 생각하고 다르면 본인 생각이 뭐가 잘못됐고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함축하는 바가 뭔가 함의가 뭔가를 새겨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로 공격하는 그 연구원을 공격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어 온 게 뭐 대표적으로 탈원전 뭔가 과학과 사실을 무시한 어떤 정책의 추진 이런 게 계속 탈원전도 너무 아쉽죠. 사실은 반복되어 온 거니까. 그렇죠. 뭐 영화 한 편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그래서 하는데. 저는 요새는 역시 대통령이 되실 분은 앞으로는 아무래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좀 지식적인 부분도 좀 뛰어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당연하죠.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밑에 다 맡겼으면 밑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차원으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비교가 되고 각 후보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셔서 토론회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 원희룡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나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참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새로운 도전이 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그 도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새로운 그 변화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흐름이 어디서 어떻게 기인돼서 어떤 건가 하는 맥을 파악할 수 있는 두뇌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남편 원희룡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이 점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적격자다라고 생각한다.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가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19살에 제가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 한 40년의 일관된 삶이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더 선한 영향력 또 공익적 기여 이게 이제 주된 본인의 삶의 그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왔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뿌리에는 저희 이제 시아버님의 기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 58년 오도록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님의 기도는 아들을 위한 기도죠.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평생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영향을 저는 나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9살에는 이제 우리 독재에 맞서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화운동 졸업하고 나서는 본인이 검사를 잠시 할 때는 사회악에 맞서서 사회악을 척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게 IMF였어요. 네. IMF가 터지면서 아, 이게 검찰이라는 영역은 사후 약방문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수습하는 거라면 아, 정치야말로 그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진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 또 아픔을 함께하고 또 아픔에 응답하는 거다. 이제 이런 철학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면서도 우리 이제 전반기에는 국회의원 3선했고요. 또 도지사 재선했는데 전반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하는 이유가 아까 했듯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보수.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러브콜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한나라당 보수 정당을 선택하고 또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쭉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던 이유는 우리 보수의 유능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왔고 다만 보수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반성해야 될 거, 변화해야 될 거. 이제 이 부분은 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보수 세력의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한 12년 이제 국회의원 정치 전반기에는 주로 거기에 이제 몰두해서 우리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사실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에 가서 행정 경험을 맡으면서 제주가 약간 작지만 어떤 이 국가잖아요.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나라지만 경영해봤던 경험, 또 제주도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갖고 또 미래 비전을 준비했던 테스팅 베드로서의 장소였고,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하면 40년을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의 문제를 갖고 씨름해왔던 역사였던 것 같고요. 본인의 개인의 역사로 볼 때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온 쭉 과정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일 도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도전은 항상 새롭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위해서 혁신하고 본인부터 혁신하고 또 본인의 혁신의 에너지를 우리 사회에 이렇게 파급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들을 계속 매 국면 거쳐왔던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40년 동안 일관되게. 그래서 어느 후보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최고의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좀 약간 좀 장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뭐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변화나 이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머리와 해안과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공적인 마인드와 공적인 마인드,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로 형성되어진 그런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떤 민주화 어떤 운동 과정에서 또 배웠던 것, 어떤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그 행정 경험과 또 정치 경험 이런 게 다 아우러져서 아주 훌륭한 후보로서 잘 하실 것 같다. 열심히 아주 제대로 된 홍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더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아유, 뭐 좋은 결과 있지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 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또 또 장점이 있어요. 계속 또 장점이 또 있네요. 팀플레이. 혼자 대통령이든 누구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역할을 나누고 더불어서 함께 팀으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되게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4명 후보 사이에 좀 약간 뭐 격한 공방이 오간 후보들도 있고 그랬는데 선거 이후에는 좀 잘 원팀으로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신가요? 아유, 그럼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내년 정권 교체 열망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인도 다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후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어떡하긴요. 후보를 도와야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하나로 다시 또 이렇게 뭉치고 또 하나로 협력해서 또 팀플레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어쨌든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일, 2일 당원 투표 있고 네. 3, 4일 그 여론조사 걸쳐서 5일에 결정이 되죠. 네, 5일에 있을 그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그 유튜브 채널 하신다라고 하셨나요? 아, 네네. 저는 그 요새 이제 진료를 못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남편 일을 돕느라.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정치인 아내로서의 꿈은 네. 정말 저희 남편이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지금까지 왔던 바 그대로 국민을 위한 봉사로 잘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제 직업인으로서의 네. 소망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네. 자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를 위해서 또 저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최대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쿨닥터 강쌤이라고 스쿨닥터 강쌤 네. 아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이미 네네. 하고 계신 여성신문사 같이 해서 론칭해서 네. 제가 이제 꽤 이제 사연을 받아서 네. 또 그 사연에 답변해주고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팁도 드리고 하는 네. 그런 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은영 박사의 그 네. TV 프로그램이 아주 화제인데 네. 정말 네. 그쪽 분야 금쪽 같은 네. 굉장히 사회에 기여 많이 네. 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그쪽 분야에 어떤 그만큼 정말 갈급한 뭔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네. 좋은 맞습니다. 채널이고 맞습니다. 좋은 상담을 많이 네네. 해주시면 맞습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거는 네. 정치 색깔이 아니고요. 네네. 그냥 오직 소아 청소년들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네. 아니 뭐 성인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관계에서 오는 힘든 것도 많고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고 네. 또 자녀는 자녀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에는 그게 특히 핵가족화 되기 전에는 우리 가족 구조 속에서도 또 해소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뭐 엄마랑 안 좋으면 이모가 뭐 할 수도 있고 큰언니랑 어떻게 풀 수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지금 점점 갈수록 참 외로워지고 이렇게 고립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또 정신과의 관련이 좀 왠지 좀 찜찜하고 아직은 문턱도 높고 편견도 있고 이것도 해소돼야 될 과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요즘 유튜브 시대라니까 네. 우리 조셉별 기자님처럼 네. 한번 저도 이제 그런 사연을 가지신 네. 분들한테 한번 좀 같이 사연을 듣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장으로 한번 봉사를 해볼 생각이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누구의 아내분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의사 네네. 전문의 강윤영 박사님을 모시고 또 그쪽 분야로 한번 또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면 예, 좋겠네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 그 시청자분께 인사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네. 저희 오랜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대장정의 막이 이제 곧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선거 이제 투표 기간과 또 여론조사 기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저희 당의 후보가 누가 돼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또 누가 또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적격자인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희룡 후보가 가장 적격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길에 여러분 함께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의 선택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